네, 안녕하세요. 12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 강의가 지금 12주차라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상담 심리학 개론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좀 이제 이해가 약간 가나요? 지난주는 제가 그, 어,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제출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현실 치료와 그리고 8장의 현실 치료와 그리고 9장의 해결 중심 치료 두 장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 치료인데요. 이 현실 치료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책에는 221페이지입니다.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담입니다. 내담자의 어떤 현실적인 욕구를 파악해서 현재의 행동을 바꾸어서 욕구를 충족하는 기술을 계획해서 실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상담이 현실 치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특히 이제 정신분석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치료자 상담자가 오랜 그 수련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담자는 많은 수련을 해야겠지요. 근데 상담 기간이 심지어는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년, 3년 걸리고 뭐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내담자의 어떤 정서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담 기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 현실 치료의 인간관, 주요 개념, 상담 과정과 기법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정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펜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현실 치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 현실 치료를 만들으신 분이 바로 윌리엄 그레스입니다. 윌리엄 그레스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그레스가 개발한 현실 치료는 과거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상담 치료 방법과는 다르게 내담자의 지금 현재의 행동 그리고 지금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행동 수정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현재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행동 중심 상담 치료 기법도 기법이라든가 행동 중심 치료의 어떤 그런 것과 비슷한 이제 그런 유사한 형태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간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윌리엄 그레스가 이제 이 현실 치료에 대한 그 치료 기법을 개발했는데요. 인간은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 성공적인 정체감이 발달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은 나는 좀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패배적인 정체감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바램, 원트, 뭐 욕구 이런 것들은 곧 자신이 바라는 질적인 세계와 실제로 보이는 그러니까 지각하는 그런 세계가 불일치할 경우에 갈등이 생기면서 문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택이라는 개념이요. 그 글래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 세계, 우리가 바라는 개인의 바라고 있는 세계, 이런 세계는 아주 이제 좀 성공적이고 좋은 나에게 이제 행복한 이런 이제 세계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우리 이제 문제 행동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문제 행동을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일이 뭐 사람들마다 다 행복한 경험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현실 세계는 늘상 우리에게 내가 원래 요구하는 것과 다른 현실 세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이 문제 행동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문제 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잘해요. 우리는 내가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선택의 순간들이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할 건가 말 건가. 이것도 나의 선택이죠. 아, 어제 저녁에 너무 피곤하고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오늘 아침에 내가 정시 출근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선택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정말 어떤 내가 여기에서 불법 유턴을 할 건가 말 건가 여기에 대한 선택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 유턴을 안 했으면은 아무 일이 없겠죠. 근데 불법 유턴을 하게 돼서 누군가 내 차를 박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불법 유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늘상 우리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불행한 일에 불행한 일 아니면 뭐 내가 정말 이 사회에서 범죄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이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선택에 의해서 오늘날에 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을 사는 동안 항상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었고 그 순간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요 개념에서도 보면요, 통제 이론과 선택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걸레스는요, 자신의 이론을 개발하던 초기에 현실 치료의 이론적 틀로 통제 이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통제 이론은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뇌 속에 있는 내적인 통제 체계예요. 그래서 이 통제 체계가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이끌어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걸레스는 통제 이론보다는 선택 이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적인 통제 체계가 있는데 이 통제 체계가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통제한다 라고 보았어요. 뭔가를 통제하면서 내가 내 욕구도 충족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제 상황도 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봤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는 이 글래스는 통제 이론보다는 선택 이론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우리 자신의 행동이다. 우리 행동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우울해할 것인가 아니면 명랑함, 쾌활하게 할 것인가 이것도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는 뭡니까? 우울하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는 쾌활함을 선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방에 누워있을 것인가 내가 괴로워서 아니면은 나는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도 또한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 이론으로 처음에 초기에는 통제 이론을 썼는데 근래에 와서는 선택 이론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 이론이라는 말을 이제 더 많이 쓰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현실 치료를 선택 이론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찾아보면 선택이라고도 하는데 저도 또한 우리가 이제 특히 가해자를 상담할 때 저는 항상 선택 이론이라는 이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해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뭡니까? 나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엄청 지금 화가 났어요. 누군가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폭력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뭡니까?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분한 마음을 통제하고 내가 그냥 참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폭력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순전히 나의 의지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이제 가해자 이론에서 많이 선택 이론을 많이 쓰는데 만약에 피해자 같으면은 네가 피해를 선택할 건가 말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가해자를 제가 이제 상담할 때는 이 선택 이론을 굉장히 유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내가 된 것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 순간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날에 내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요. 여러분들 이제 요 주요 개념을 알아놓으시면 뒤에 이제 내담 상담의 치료 기법이라든가 또 상담자가 가져야 할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기본 욕구, 기본 개념에 주요 개념에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욕구라는 게 이제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소속감의 욕구, 요것도 잘 알아두세요. 힘 욕구, 즐거움의 욕구, 자유 욕구, 그 다음에 생존 욕구, 뭐 재미 욕구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소속감 욕구,
이제 이렇게 5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럼 소속감의 욕구는 사랑하고 나누고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으로서 가정에 소속되고 싶어하고 또래 집단에 학교에서 이렇게 어딘가에 사회 직장 이런 거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가족관계, 교우관계, 또래관계, 우정, 사랑, 직장 동료 관계, 지역사회, 각종 모임에 참석한다든가 집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이런 그 어딘가에 개추 야 우리 개추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추도 만들고 또 뭐 학교 가면은 학교 학부모님들하고 해가지고 학교 그 학모 모임도 만들고 또 동아리 같은 것도 이제 대학에 가면 동아리 같은 것도 계속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학생들의 소속감의 욕구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힘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 내가 어떤 거에서 경쟁하고 이랬을 때 성취하는 욕구, 이게 이제 성취의 욕구가 힘 욕구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속성.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 또래 관계, 부부 관계 속에서의 갈등, 혹은 직장에서 어떤 승진 이런 거에서 부부 간의 갈등에서는 내가 좀 이기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뭡니까? 가족 속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힘에 대한 욕구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급을 하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학교 같으면은 뭐 여러분들 그 우리 학교에서도 과대표 선거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과대가 되고 싶어하는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하나의 힘의 욕구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즐거움의 욕구가 바로 재미 욕구라고도 하는데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로서는 뭐 암벽타기도 한번 해보고 번지 점프도 해보고 자동차 경주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막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그 짚라인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짚라인 이렇게 딱 줄 잡고 쫙 타는 거 그걸 이제 우리 몇몇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걸 타러 가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자 이러니까 처음에는 얼만데 그래 돈이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다들 되게 비싸네라고 하는데 그 재밌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라고 하니까 그럼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즐거움의 욕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냐면 힘의 욕구기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짚라인 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무서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밌다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탔거든요. 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음 계획을 또 잡았어요. 야 이거보다 더 조금 더 스릴 있는 데를 찾아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 제일 긴 데가 어디냐 해갖고 이제 거기 막 가기로 했거든요. 이런 이제 즐거움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채워지면은 우리는 뭡니까? 삶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 일어날 게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의 욕구입니다. 자유는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동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싶어 하는 욕구죠. 그래서 이제 이 욕구를 이 욕구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인신을 구속하는 거잖아요. 예. 감옥에 이제 가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의 욕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자유 욕구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삶이 되게 이제 힘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생존 욕구입니다. 생존 욕구는 뭐 당연히 우리에게 있겠죠. 생리적인 욕구,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이제 생식을 통한 자기 확장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생존 욕구다. 이렇게 이제 기본 개념의 이런 그 기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행동은 인간의 전체 행동이라는 것은 뭔가 모든 행동이 분리될 수 없지만 구별되는 4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행동과 생각과 느낌 그리고 반응, 생리적인 반응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기능하는 행동 체계를 바로 전체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생리적인 반응으로 이게 구성되는 게 이게 바로 행동 체계인데요. 이렇게 모든 행동은 선택이 되지만 직접적인 통제는 행동하기와 생각하기에 제한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행동하기는 거의 완전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 치료에서는 행동하기가 중시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기 또한 비교적 통제가 쉬운 편이고 이에 반해서 느끼는 거라든가 생리적인 반응 이런 것들은 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선택을 자동차에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행동하기와 생각하기, 요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느끼는 거라든가 생리적인 반응 이런 것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어때요?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그레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스에 의하면요, 1998년에 이렇게 해서 모든 행동은 선택되지만 직접적인 통제는 행동하기와 생각하기에 제한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저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다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폭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내가 분노를 할 것인가 분노 이것도 뭡니까? 분노에 대한 것도 우리가 내가 분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어찌 보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네 가지 중에서도 행동과 생각, 느낌, 생리적인 반응 이 네 개 중에서도 생각과 행동하기는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R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책임감과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현실, 리얼리티, 선악, right or wrong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책임감과 현실과 선과 악, 옳고 그름 이게 이제 하나의 3R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이게 이제 그레스의 이 현실 치료에서 개념 중에서 3R 하면은 이제 이 책임감, 현실, 선악인데요. 책임감은 다른 사람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책임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현실은 이 현실 치료에서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곧 개인이 현실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모든 이런 행동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담자는 현실, 즉 현재 행동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내담자가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을 직면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도 이제 행동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현실에서 글래스는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나는 우울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뭐라고요? 내가 지금 나는 너무 우울해가 아니라 내가 우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우울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이. 그 다음에 선악은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어떤 판단이 있어야 함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옳은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이걸 가해자 치료에 뭐 폭력 행위를 한 학교 폭력을 행위를 한 가해자나 아니면 성폭력 가해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치료나 아니면 상담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럼 내가 선을 할 것인가 악을 할 것인가, 이건 개인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판단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내가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뭡니까? 타인에게 해가 되는 안 되라는 이런 선악의 판단을, 도덕적인 판단을 개인이 자기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3R 중에서 선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 주요 개념 중에서요. 그 다음에 좋은 세계라는 게 있어요. 좋은 세계는 개인의 욕구들이 충족되는 세계가 바로 좋은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세계가 바로 좋은 세계예요. 근데 지각된 현실 세계는 이 좋은 세계와 비교하면은 비교해보면은 완전히 좀 다른 세계일 수도 있죠. 그래서 행동을 통제하도록 하는 게 바로 그 좋은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세계는 개인의 욕구들이 충족되는 세계인데, 그럼 좋은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인간들은요. 특히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어떤 경험했던 사람, 물건, 뭐 사건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을 마치 뭐 사진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우리 인간들은 보관을 한대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갖고 싶은 물건, 뭐 경험, 그 다음에 가치 있게 여기는 생각, 신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심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은 지니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기억과 이미지가 모인 게 바로 가상적인 세계인 좋은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좋은 세계는 개인의 욕구들이 충족되는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각된 현실 세계는 이거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세계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행동을 통제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세계가 되기 위해서 나는 뭡니까? 뭐 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좋은 세계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행동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은 세계를 위해서는 내 행동을 선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좋은 세계의 의미다라는 개념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병과 정신건강의 개념입니다. 현실 치료에서는 정신질환과 관련해서요. 전통적인 진단 용어 대신에 선택의 문제다. 그러니까 뭐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뭐 우울증, 뭐 조현병, 뭐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선택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욕구 충족의 곤란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책임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일종의 심각한 불행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장애를 심각한 하나의 불행의 문제로 보는 거지. 이걸 뭡니까? 정신질환,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이건 절대 고치지 못하는 거고, 뭐 이런 이제 질병으로 보지 않았다는, 그냥, 일종의 심각하게 불행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정신장애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5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앞에서 여러분들 5가지, 우리 글래스가 설명한 5가지 욕구가 기억이 나나요? 소속감이 있었죠. 그리고 힘의 욕구, 기능하는 인간으로서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 인간이다라는 힘의 욕구, 그 다음에 즐거움의 욕구, 재미를 추구하는, 그리고 자유에 대한 욕구, 생존에 대한 욕구, 이 5가지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라고 봤어요. 이걸 잘 충족시키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근데 이걸 충족시키는 앞에 개념에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앗지 않으면서 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고 순간순간에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론의 10가지 원칙인데요. 첫 번째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내가 순간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옳고 그르냐라는 걸, 이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라는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인 판단을 통해서 통제하는 거죠. 선택하고. 이거는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정보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정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담을 통해서 현실 치료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 줄 수 있는 건 정보인 거지, 충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래 지속되는 모든 심리적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항상 우리의 현재 삶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건 우리 현재 삶의 일부분이다. 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현재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재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러한 욕구가 만족되도록 계획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현재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프로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은 뭡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현실 치료에서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결국에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그런 욕구가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좋은 세계의 그림을 충족시키는 것일 뿐이다. 좋은 세계는 뭐였나요?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했던 나에게 행복했던 어떤 사건, 사람, 뭐 생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머릿속에 넣어놓는다고 했죠. 예, 이건 뭐냐?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좋은 세계의 그림을 충족시키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전체 행동이다. 그리고 이것은 4가지 요소, 즉 행동하기와 생각하기, 느끼기, 생리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행동은 이렇게 이제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생리 과정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전체 행동은 선택되는 것이다. 특히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선택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체 행동은 동사의 형태로 지칭될 수 있으며 가장 잘 인식되는 부분에 의해서 요소로 명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형태로 지칭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저절로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우울함을 선택했다.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상황이다가 아니라 내가 화를 낸다라는 거죠. 내가 화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현실 치료의 상담 목표는 그럼 뭔가? 현실 치료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자신의 심리적인 욕구인 소속감과 힘, 자유, 즐거움을 현실적이고 옳은 방법으로 책임감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상담 목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현실 치료에서 말하는 이 욕구들을 충족하는 거예요. 예, 옳은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옳은 방법으로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상담 목표입니다. 이것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현실 치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현실 치료 상담자의 기본적인 과업은요, 내담자가 현실과 맞서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실제적인 행동을 공개함으로써 내담자 자신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상담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과업인 내담자가 현실과 맞서도록 하는 거다. 우리 책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상담자의 역할에 있나요? 예, 아주 간단하게 있네요. 현실 상담 치료자는 칭찬하고, 예,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때는 칭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긍하지 않는 것.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관계에서 교사로서의 기능을 기꺼이 담당해야 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행복을 창조할 수 있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열쇠는 책임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할 때 칭찬을 해주고, 예, 책임감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칭찬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담자의 관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교사로서의 어떤 좀 우리가 지시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상담자는. 근데 여기서는 교사처럼 이렇게 교육적인 그런 역할을 또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창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의 열쇠는 책임성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이제 1교시는 마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